이번에는 2단원인데, 2단원은 기권에 관련된 이야기였었어요. 기권. 그래서 우리가 대기층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대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 대기 같은 경우는 질소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산소, 그다음에 뭐 기타 등등인데 질소가 78%, 산소가 21% 정도 되는데 이 기타 등등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사실 CO2하고요. H2O입니다. H2O. 그래서 CO2 같은 경우는 뭐 이산화탄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그리고 H2O 같은 경우는 여기서 수증기를 이야기를 해요. 수증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얘네들이 나중에 온실효과, 그다음에 얘도 온실효과, 그다음에 이제 기상현상, 네, 이렇게 유발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주로 나중에 나온다. 특히 나중에는 이제 이 H2O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대기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이 대기층은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슉. 이렇게 그려지는데 가로축이 기온, 세로축이 높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 높이는 대략적으로 1000km 정도 된다고 보면 되고요. 0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곡선을 그리는데 그래프를 그리는데 총 4개의 층으로 이제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층, 두 번째 층, 세 번째 층, 네 번째 층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사람은 여기에 살고 있겠죠. 사람은 그래서 첫 번째 층의 이름을 우리가 대류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층은 성층권, 세 번째 층은 중간권, 네 번째 층은 열권 해서 총 4개의 층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렇게 4개의 층으로 나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그래서 총 4개의 층으로 나뉘게 된다. 첫 번째 층인 대류권은 0km부터 11km 구간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산 중에 제일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산인데 얘가 8,848m 정도 돼요. 8km, 9km 정도 됩니다. 9km.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대륙권에서 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대륙권은 온도 분포를 보면은 높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은 어떻게 되냐면 떨어지는 일이 발생을 해요. 떨어지는 일이. 그래서 올라가면 온도가 떨어지고, 올라가면 온도가 떨어지고, 올라가면 온도가 떨어지고, 올라가면 온도가 떨어지는 네,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결국은 이렇게 봐야 되죠. 지표면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지구 복사 에너지가 방출이 돼요.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데 이 지구 복사 에너지는 사실은 뭐 때문에 받았다고 봐야 되냐면 또 이것도 태양 때문에 받았던 거죠. 태양이 있고 태양이 에너지를 지구 쪽으로 주고 지구도 받은 만큼 내보낸다 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인데 이 지구 복사 에너지가 방출이 되면서 어쨌든 열이 나오기 시작을 에너지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 에너지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도달량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쪽이 제일 따뜻하다는 거야. 위쪽은 차갑고. 그러니까 온도 분포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올라가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복사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도달을 하는 에너지 양이 줄어든다. 그 결과적으로 온도가 내려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온도 분포가 이렇게 되고요. 네, 두 번째 성층권은 이제 가운데쯤 이쯤에 뭐가 있냐면은 오존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존층. 오존층. 네, 이 오존층은 한 20에서 한 25km 정도 구간에 있는데 이 오존층이 뭐를 흡수를 하냐면은 자외선을 흡수를 해요. 자외선. 자외선을 흡수를 하고 그 결과 기온이 상승하는 일이 벌어져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리고 중간권 같은 경우는 역시 이 지구 복사 에너지의 도달량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성층권, 오존층을 생각해도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에너지의 도달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온도가 내려간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열권 같은 경우는 뭐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냐면 태양이랑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뜨거워지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태양의 존재. 태양의 존재.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온도가 올라갑니다. 해서 온도 분포는, 기온 분포는 이렇게 된다. 알겠죠, 이거는? 네, 그 다음에 각각의 층에 대한 특징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 대륙권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아래쪽이 기온이 높아. 위쪽이 기온이 낮아.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기온이 높은 쪽의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기온이 낮은 쪽의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는 대류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름이 왜 대류권이냐, 대류 현상이 일어나서 대류권인 거야. 여기는. 네, 그런데 아래쪽에 있는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데요. 우리 아래쪽에 지표면에 뭐가 있냐면 물이 있거든. 그럼 이 물이 증발을 해서 수증기가 되면서 이 수증기가 같이 위로 올라가는 일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 수증기가 응결이 되면서 뭐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할 거냐면 여기서 이제 구름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할 거라는 거지. 구름이. 그러면 구름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뭐가 내린다는 얘기냐면 비나 눈이 온다는 얘기니까 결과적으로는 대륙권의 가장 큰 특징은 뭐가 있냐면은 기상현상인 거죠. 기상현상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층, 네, 성층권 같은 경우는 아래쪽의 기온이 높고 아래쪽의 기온이 낮고 위쪽의 기온이 높기 때문에 여기는 대류 현상은 안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여기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대류 현상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는 공기가 되게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비행기가 다니기도 합니다. 비행기가 다니기도 해요. 비행기가. 이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고요. 뭐, 근데 비행기가 단거리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다니진 않고, 이제 장거리 운행할 때 주로 다니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간권 같은 경우는 여기는 주로 이제 유성 같은 것들이 떨어져서 유성이 관측이 되기도 하는 곳인데, 이 부분의 특징은 당연히 이제 대류 현상은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은 대류권이랑 온도 분포가 똑같거든. 그런데 여기는 기상 현상은 안 일어나. 왜? 뭐가 없어서? 수증기가 없어서. 네,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기상 현상이 안 일어나. 구름이 안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유성이 관측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는 열권 같은 경우가 날씨가, 공기 입자들, 공기 분자들이 개수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마찰이 여기에서 일어나서 운석 같은 것들이 사라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중간권까지 와야 얘네들이 마찰에 의해서 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별똥별 같은 거니까. 네, 네 번째 열권 같은 경우는 오로라 같은 것들이 주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오로라. 이 오로라 같은 경우는 태양에서 나오는 대전된 입자들, 그리고 열권에 있는 공기 입자들하고 충돌을 해요. 충돌을 하면서 빛이 나고, 이 빛의 정체가 오로라인 거죠. 빛의 정체가. 그래서 이런 것들도 관측이 되고, 그리고 또 인공위성의 궤도. 왜 그러냐면은, 인공위성의 궤도로 이용이 되는 이유는, 인공위성도 결국은 마찰에 의해서 얘네들이 부딪혀서 조금 수명을 달려야 할 텐데, 열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공기가 굉장히 희박하기 때문에 그런 마찰에 의한 것들이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열권을 넘어가면 중력을 벗어나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둥둥둥 떠다닐 겁니다. 우주를. 그렇기 때문에 주로 열권에다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죠. 네, 그리고 아까 한 가지 이야기를 좀 안 했었는데, 공기의 양은 어디가 제일 많냐면은, 대륙권에서가 공기의 양이 제일 많아요. 당연하게도 제일 많은 곳이 대륙권이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는 희박해진다라고 봐야 돼요. 결국은 중력 때문에 그렇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 네, 그리고 아까 20에서 25km 구간에 오존층이 있다고 했는데, 25km가 아니고 30km 정도 되겠네요. 30km 구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지구의 북서평형인데,
얘는 좀 심플하게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구가 이렇게 있고 태양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태양한테 에너지를 얼마만큼 태양은 내보내냐면은 100만큼 내보냈다고 생각을 해야 돼. 매일 100만큼 내보낸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태양이 내보내는 에너지를 우리가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복사는 열 전달 방법 중에 하나죠. 매개체 없이 그냥 전달되는 방법.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에너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00만큼이 전달이 되는데 얘네들 중에서 공기층하고 지표면에서 반사되는 양이 딱 정해져 있죠. 결국 얘네들이 합쳐서 30% 정도가 대기층하고 지표면에서 바로 반사가 일어나요. 반사. 네, 반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은 나머지 몇 퍼센트가 흡수가 되는 거냐면은 지표면이 50이 되고 그 다음에 구름, 그러니까 즉 대기층에서 20% 흡수가 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태양보스 에너지가 나왔을 때 지구에서 흡수되는 양은 총 70%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태양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에서 흡수되는 에너지 양은 총 70. 근데 이거는 뭐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대기가 20, 지표면이 50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구의 복사 평형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평형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 에너지 복사라고 하는 에너지 전달 방법이 평형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했는데 흡수한 것만큼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은 방출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흡수한 것만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태양은 지구를 50억 년 가까이 빛을 계속 쬐었을 거고요. 그러면은 방출을 안 했으면 지구의 온도는 엄청나게 올라갔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방출을 그만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지표면에서 방출을 하게 되는데 우주로 방출을 하게 되는데 이 양이 얼마일 수밖에 없냐면은 70일 수밖에 없다. 물론 대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 방출했다가 다시 이렇게 나가는 것도 있긴 해요. 그리고 대기층에서 다시 나가는 것도 있긴 하겠지. 그럼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70만큼을 내보내야 복사 평형이 일어나고 지구의 평균 온도가 상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70만큼 받았고 70만큼 내보냅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볼 수가 있겠죠. 대신에 이제 지표면에서 방출을 할 때 그냥 슉 나가는 게 아니고 우주로 다이렉트로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대기층을 부딪히고 다시 들어오는 거, 그리고 대기층에서 나가는 거, 네,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70인 거지, 바로 휙 나가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요 대기에서 흡수했다 재방출하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온실효과랑 관련이 되는 부분이죠. 온실효과랑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온실효과는 뭐를 온실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표에서 방출하는 지구복사 에너지의 일부를 대기가 흡수를 해요. 얘가 흡수를 해. 지구에서 태양으로 내보낼 거를. 그리고 흡수를 했다가 다시 지표면으로 방출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온실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흡수했다가 다시 방출을 하기 때문에 물론 태양으로부터 흡수한 것도 있지만 대기가 다시 방출해서 지표면이 데워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현상이 일어나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게 유지가 된다는 거죠. 기온이 높게 유지가 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대기층이 없으면 온도 뚝뚝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엄청나게 일교차가 심할 겁니다. 수성이나 달처럼. 네, 그러면 이런 온실 효과를 유발하는 온실 기체라는 게 있는데 이 온실 기체의 종류는 CO2하고 H2하고 CH4 이런 것들이 있어요. CO2는 이산화탄소, H2는 수증기, CH4는 메테인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주로 대기층에 있으면 온실 효과를 유발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현재 최근에는 지구 온난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뭐를 많이 방출을 하냐면은 CO2를 방출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화석연료들 사용하는 것 때문에
CO2를 많이 방출을 합니다. 그러면 온실기체가 많아지고 그 결과 온실효과가 많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뭐 그래프 같은 것들 많이 봤을 텐데 옛날부터 뭐 이산화탄소의 양이 이렇게 점점 증가하면은 평균 기온도 뭐 이렇게 들쑥날쑥은 하지만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를 뭐 교과서나 어디에서 봤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것은 온실기체 때문에 일어나고 온실효과가 일어난다. 더 잘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지구 온난화의 영향은 굉장히 좀 많은데 결국은 이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면은 온실효과가 너무 잘 일어나잖아요. 온실효과가 너무 잘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기온이 상승을 하고 기온이 상승을 하면은 뭐 빙하가 줄어들 것이고 빙하 감소 그리고 빙하가 감소하면은 면적이 감소하면 육지의 면적도 감소를 하죠. 왜 그럼 바다가 늘어나니까. 음. 그리고 기온이 올라갔다라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물이 증발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물이 증발. 물이 뭘로 증발을 해요? 수증기로 증발을 많이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이 수증기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상승을 해서 뭐를 많이 만들 수 있냐는 얘기냐면 구름을 많이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구름을 많이 만들면 뭐가 많이 일어나면 기상현상이 잘 일어나. 그러면은 기상현상이 잘 일어난다는 얘기는 비가 많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뭐 비가 많이 온다는 얘기는 홍수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지역은 너무 더워서 가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눈도 마찬가지야. 폭설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이런 현상 때문에. 네, 다음은 포화 수증기량 봅니다. 포화 수증기량. 네,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로축이 기온, 세로축이 수증기량, 네, 단위는 그램/퍼 킬로그램이라는 단위가 나옵니다. 기온은 도시. 이렇게 나오는데 이 포화 수증기량을 정의를 한번 또 내려보면은 포화 상태 공기 1kg에 들어있는 수증기 양을 우리가 포화수증기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값은 포화수증기량은 사실은 최대치를 이야기를 하죠.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얘가 포화수증기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그래프 안에 찍혀 있는 뭐 다양한 곳 뭐 이런 데도 있고 이런 데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증기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정확하게는 현재 수증기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현재자를 붙인 이유는 결국 나중에 이제 상대수도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더 편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붙여놨습니다. 뭐 점이 여기가 찍힐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그래프의 좀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예전에 용해도도 그랬었어요. 용해도도 물의 온도, 그러니까 용매의 온도가 올라가면은 용매가 녹는 양도 커졌었다고요. 일반적으로. 얘도 마찬가지예요. 기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커지냐면은 포화순기량 값이 커져요. 그래서 기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커지냐면은 포화순기량 값이 커진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포화순기량이 많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런 얘기라고 봐야 돼요.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그릇의 크기가 점점점 커지는 거야. 어떤 그릇의 크기가 커지는 거냐면은 수증기를 담는 그릇. 네, 담는 그릇의 크기가 점점점 커진다고 보면 돼요. 언제? 기온이 올라갈 때. 이 안에는 수증기가 뭐 다 들어있을 수도 있고 가득 찰 수도 있고 조금 들어있을 수도 있고 뭐 아예 안 들어있을 수는 없겠지만 약간 들어있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릇이 크다고 양이 무조건 마늘이라는 보장은 없지. 현재 수증기량 자체가. 어,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들어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 담는 그릇의 크기가 커졌다라고 표현을 해요. 소화수증기량 값이 커졌다라는 말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현재 수증기량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측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만약에 현재 수증기량 값이 포화 수증기량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온도에서 이 점이 수증기량을 측정을 했더니만 포화 수증기량이랑 값이 같아요. 그러면 이때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포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죠. 포화 상태. 포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때는 실제 수증기량하고 포화 수증기량하고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사실은 다른 말로도 상대 습도 100%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상대 습도 100%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면은 이 그래프에서 이제 해석을 좀 더 계속 할 건데요. 일단은 어떤 단어를 좀 먼저 볼 거냐면은 응결이라고 하는 단어를 볼 거예요. 응결. 응결. 증발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좀 보면 되는데, 이 응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는 현상. 그러니까 물로 변하는 현상을 우리가 응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응결. 응결. 그러면은 이 응결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일어나기 시작을 하느냐? 이때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언제 일어나기 시작을 하냐면은 이때. 포화 상태가 될 때 응결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 다른 말로는 상대 습도가 100%가 될 때 응결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아까 그릇의 크기 이야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그릇의 크기, 수증기를 담을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 값이 어떤 온도에서 이만해. 어떤 온도에서 이만한데 이만큼 가득 찼어. 물의 양이. 그런데 그릇의 크기가 작아졌단 말이지. 왜 작아졌어요? 온도가 내려갔을 때. 온도가 내려가면, 기온이 내려가면은 포화수기량 값이 줄어들거든요. 그래프 모양을 보면은. 근데 이만큼의 물이, 요 정도 차여 있는 물이 요 정도로 옮기려고 하면은 일단은 가득 차 있겠지.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될 거냐는 거야. 넘친다라는 거죠. 당연하게도. 넘치는데 여기에 있는 수증기가 여기도 수증기가 차 있을 테고 수증기를 담는 그릇이니까 넘치는데 이 넘칠 때 어떻게 넘치냐면은 이렇게 넘친다고요. 수증기가 물로 변하면서 응결이 일어나면서 네, 응결이 일어나면서 넘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 이 넘치는 양을 계산하는 게 이 부분에서의 주된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실제 예를 들어서 포화수증기량 곡선을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그림을 한번 그리는데요. 기온, 수증기량. 네, 그래프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려지고요. 네, 이때를 30도, 20도, 10도.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때 얘는 27.1, 얘는 이때 14.7, 이때는 뭐 7.6, 이렇게 정해졌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30도일 때 요 정도 있어요. A점. A점인데 이때 현재 수증기량, 실제 수증기량은 얼마냐면은 14.7g 정도 될 거라는 거죠. 이때. 음.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30도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은 27.1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때는 얘는 포화 상태가 아닐 겁니다. 포화 상태가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위로 올라가야 돼.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현재 수증기량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온도를 낮춰야 돼요. 온도를. 두 가지 방안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를 지금 생각을 할 거냐면은 30도씨에서 몇 도까지 낮출 거냐면 10도씨까지 낮출 거예요. 그러면은 10도씨까지 쭉 낮아졌어. 그러면은 이때 상황을 좀 보면은 현재 수증기량은 14.7인데 코어 수증기량은 7.6이란 말이야. 7.6. 그러면은 이만큼밖에 안 들어가는 수증기의 그릇에 이 정도의 수증기량이 들어가. 다 들어가겠냐 이거죠. 다 안 들어간다고요. 그러면은 몇 그램밖에 안 들어가면 7.6g만 들어가고 나머지 14.7에서 7.6 정도 뺀 7.1g 정도의 수증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응결이 돼서 물방울로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온도를 낮추다 보니까 포화 승기량하고 현재 승기량하고 같아지는 곳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때 포화 승기량과 현재 승기량이 같아지는 이 구간의 온도를 읽으면 이때는 20도씨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승기량하고 포화 승기량하고 같아질 때 포화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 포화 상태는 상대 습도가 100%이며, 그리고 이슬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슬이 생기기 시작하는 곳의 온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슬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수증기가 물방울이 되기 시작하는 온도를 우리가 이슬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슬점. 그러니까 이 공기, A 공기의 이슬점은 20도씨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있어 공기가 B 공기가 있어요. 그럼 이 B 공기는 몇 도씨에서 이슬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느냐? 이렇게 가면 됩니다. 포화승이랑 곡선으로 만나는 지점. 여기 온도를 읽으면 이때가 10도씨죠. 그러면은 비공기의 이슬점은 10도씨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응결량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여기 있네요. 응결량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이슬점에 대한 이야기도 했죠. 그러면은 이 이슬점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온도인데, 이 이슬점은 뭐랑 관련이 있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시점이 있는데 얘 이슬점은 그럼 몇 도일 거냐면은 한 요 정도 될 거라는 거죠. D점이 여기 있으면 D는 요 정도에서 이슬이 생기기 시작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이슬점이라고 하는 거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은 현재 수증기량이랑 관련이 있다. 실제 수증기량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와 있던 이 포화 수증기량은 뭐랑 관련이 있냐면은 현재의 기온이랑 관련이 있어. 수증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는 기온이 높으면 커지는데요. 이슬점 같은 경우 현재 수증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슬점이 온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어떤 공기가 이 공기가 있는데 이 공기가 여기에 있어. 포화 상태. 포화 순기랑 곡선 안에 있어. 그러면 이때는 이슬이 생기기 시작하는 온도는 30도라는 얘기죠. 포화 상태는 100%이고. 그래서 이슬점의 온도에 도달했을 때 생각을 해야 될 게 우리가 상대 습도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상대 습도는 100%가 나오고요. 그리고 포화 상태죠. 또 뭐를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이슬이 생기기 시작하는 온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슬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은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한다는 얘기죠. 응결이 되기 시작한 온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응결. 네, 여기까지 포화수기량 곡선을 해석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상대습도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상대습도. 네, 식이 있는데, 현재 기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그리고 현재 공기 중에 실제 수증기량 곱하기 100을 해요. 100을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상대 습도가 나오는데 이 상대 습도는 결국은 건조하고 습한 정도를 이제 나타낸 거죠. 일반적으로 퍼센트로 나타낸 건데 이 퍼센트는 결국은 어디에서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냐면 요 그래프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수증기량, 그다음에 기온. 여기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언제가 그러면 상태 습도가 100%냐? 여기 점에 현재 수증기량이 들어가 있을 때 이때를 상태 습도 100%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요 아래쪽에 점이 있을 때 현재 수량이 있을 때는 상태 습도가 100%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프에서 계산하는 걸 보면은요. 그러면 이때의 요 지점에서 요 A 지점에서의 상태 습도를 구한다라고 하면은 현재 기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예분에 현재 실제 수증기량 얘 곱하기 100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27.1이고 얘가 14.5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27.1분의 14.5 곱하기 100을 해야 뭐가 나와요? 상대 습도가 나온다고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상대 습도는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제 문제가 있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아래 분모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은 포화 수증기량이랑 관련이 있어. 근데 위에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 실제 현재 수증기량이랑 관련이 있어.
이거를 한번 좀 보죠. 네, 포화순기량은 뭐랑 관련이 있었냐면 기온이랑 관련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기온이 올라가면은 뭐가 올라가냐면 포화순기량 값이 올라가요. 왼쪽에 그래프를 봤을 때. 그러면은 포화순기량 값이 올라가면은 상대 습도는 어떻게 되냐? 상대 습도는 내려간다고요. 기온이 올라가면 상대 습도가 내려가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기온이 낮아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호화순이라는 값이 줄어드니까 결국 상대 습도는 올라가게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수증기량은 뭐랑 관련이 있었냐면 이슬점과 관련이 있었는데요. 현재 수증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슬점이 커진다고 그랬어요. 이슬점이 커진다는 얘기는 이슬이 생기기 시작하는 온도가 올라간다는 뜻인데, 결국은 현재 수증량이 많아지면은 얘도 뭐가 올라가요? 상대 습도가 올라가요. 당연하게도.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슬점의 온도가 올라가면 상대 습도도 올라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도 배운 얘기가 여기에서 똑같이 써먹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 습도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기온이 올라갈수록 상대 습도는 내려가고요. 그리고 기온이 내려가면은 상대 습도가 올라가. 그리고 수증기량이 많으면 상대 습도가 올라가고 수증기량이 적으면 상대 습도가 내려가요. 이 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가.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그래프가 또 하나가 나오는데 이쪽이 시간이고요. 이쪽이 뭐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 나오더라고요. 기온 있고 이쪽이 습도. 네, 이렇게 있는데 네, 기온과 상대 습도의 일변화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기온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24시간 얘가 6, 12, 18 이렇게 되면은 그래프가 이제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기온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요. 내려가겠죠. 일단 기온은 내려가 있다가 이제 올라가면서 낮이 정상 찍고 다시 내려오는 얘를 기온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상태 습도 그래프는 주로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그리고 이슬점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이슬점. 그래서 얘는 습도, 얘는 기온, 얘는 이슬점. 생각을 해보면은 습도하고 기온을 잠깐 보죠. 아침에는 기온이 낮잖아요. 기온이 낮다라는 이야기는 뭐가 올라간다고요? 습도가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어. 그럼 기온이 낮이 되면서 아침이 지나가면서 해가 뜨면서 기온이 올라가기 시작을 해. 그럼 기온이 올라가면 포화순이랑 값이 증가하기 때문에 뭐가 상대 습도가 내려간다고요. 그리고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다시 습도가 올라가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한다고요. 이게 일반적인 맑은 날의 날씨야. 맑은 날. 네. 근데 이제 이슬점 같은 경우를 보면은 우리가 뭐 비가 오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수증기량 값에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이슬점은 결국은 온도잖아요. 이슬이 생기기 시작하는 온도인데 얘 같은 경우는 크게 차이가 없다. 뭔 차이가 없느냐? 수증기가 투입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슬점에 차이가 별로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비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비가 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은 이슬점은 갑자기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뭐도 같이 올라가는 습도도 같이 올라갈 거예요. 왜 그래? 현재 수증기량이 증가했잖아. 그리고 비가 오면은 기온은 일반적으로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러면 기온은 뭐 당연하게도 뭐 떨어지든 일정한 유지가 되든지 이렇게 되겠죠. 좀 극단적으로 그리기는 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슬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수증기량이랑 관련이 있고 결국 습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